분기별개로 풀어보는 전부제표 분석. 오늘은 국내 부동산 신탁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2001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의 수탁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MDM과 특수관계인이 53.62%의 아주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문주현 회장도 15%의 지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인 MDM을 살펴보면 문주현 회장이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주현 회장이 MDM을 지배하고 MDM이 다시 한국자산신탁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주현 회장은 MDM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분야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산캐피탈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이고요. 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하는 일과 MDM 그룹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신탁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서 이에 관하여 관리, 처분, 개발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산 관리 기능, 그리고 도산 격리 기능, 그리고 분쟁 조정 기능, 재산 전환 기능 등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부동산 신탁 회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M 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 쪽을 디벨로퍼로 하는 MDM과 MDM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신탁과 리츠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 지금 분석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자산캐피탈, 그리고 한국자산에셋운용, 그리고 MDM 투자운용, 이렇게 자회사들이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는 한국자산신탁에 하는 일들을 보면 토지신탁을 차입형과 관리형 또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보신탁, 그리고 분양관리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대리사무, 그리고 PFB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업무, 그리고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를 운영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이면서 이번에 실적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분석해야 될 한국자산캐피탈도 일반 대출 업무와 그리고 시설대여, 리스 등의 시설대여, 그리고 패토링 금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보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신탁 수주액은 통상적으로 3, 4년에 걸쳐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 수주를 해서 한 3, 4년에 걸쳐서 영업수익으로 꾸준히 인식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자산신탁은 2016년에 15%에서 2017년에 20%로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점유율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한국토지신탁도 2016년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작년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업계 3위였던 코난코 자산신탁도 15%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신규 업체 3군데가 허가를 받았고, 이 회사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현재 업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보수 산정 및 요율에 이번에 2021년 4월에 변경을 했는데, 보시면 토지신탁과 그리고 분양관리신탁, 그런 신탁들의 요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입형 토지신탁이 상당히 요율이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즉 회사가 차입을 해서 모든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다시 수익을 넘겨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차입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요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계약 유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입형 토지신탁을 많이 할수록 회사의 수익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의 1분기 이후에 IR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까지 꾸준히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2021년 1분기 때 52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YOY로도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요. 그리고 QOQ로도 2020년 4분기에 비해서 수수료 수익과 그리고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유가증권 이익은 유가증권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수료와 이자 수익의 추이 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의 수수료 수익의 추세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8년 초가 상당히 피크였고요. 그 이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도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분기 단위로 보면 현재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를 비교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021년 1분기에 529억의 영업수익을 나타내는데, 영업수익 중에 수수료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수수료 수익을 보면
2020년 1분기의 비중이 51.8%였는데 2021년에 44.9%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부분도 2020년과 2021년 1분기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이자 수익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이익은 유가증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고 2021년 1분기 실적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대출채권 관련 이익도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하면서 이게 7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 오히려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더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등이 좀 있고 이것은 비중이 그렇게 크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 1분기보다 2021년 1분기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이 상당히 회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이자 수익에 관련된 지표 두 가지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았는데요. 대출금과 그리고 신탁 계정 이 부분이 이자 수익의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신탁 계정이라는 것은 신탁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말 그대로 대출금이고요. 그 신탁 계정 부분이 2019년 2분기, 3분기 이후로 꾸준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신탁 계정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조금씩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 수익,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은 결국은 신탁을 많이 수주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업계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면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상장 이후에 한 5, 6년간의 재무제표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별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로 보시면 회사가 2017년까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크게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크게 성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 1분기 때 매출 529억 그리고 영업이익 334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영업수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익률은 좋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주춤한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면 2017년에 피크를 나타냈다가 꾸준히 이제 성장률 영업수익의 성장이 줄어들고 그리고 2020년 2019년보다 증가를 하긴 했지만 또 1분기 때 떨어져서 영업이익과 영업수익이 다 2021년 1분기에는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2020년 증가라는 것은 뒤쪽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OPM, MPM 그리고 ROE, ROE가 됩니다. 회사가 금융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 영업이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판관비 이런 것들은 따로 나누질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익률을 보시면 OPM이 2017년 이때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80%대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출 채권 관련 손실이 분기별로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률이 50% 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 또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좀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2021년 1분기 때 또 좀 주춤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ROE는 17.1% 한때 25% 이렇게 넘어갔다가 17.1%까지 현재 4분기 합산으로 내려와 있고요. ROA는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 부분만 보면 제법 괜찮은 회사이지만 이 추세가 현재 하향 추세로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ROE에 어떤 지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것이 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ROE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말씀드린 17.1%이고 이것이 현재 한때 총자산 회전율이 30%가 넘어왔는데 현재 19%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ROE가 예전같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부채 비율 또 떨어져서 이것이 ROE가 감소를 하는데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본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ROE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른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채는 회사의 업황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출금을 많이 가져오거나 사채를 발행하다가 다시 이것을 줄이고 하는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최근 2019년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때 8천억이 넘어갔다가 작년 코로나 때 한 2천억 가까이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5,722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PBR, PER, PFC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ER이 상장 당시 13이 넘어갔다가 현재 4.6까지 7월 9일 종가 4.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FCR 같은 경우에도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 1.3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금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한 1.3년만 지나면 들어오는 현금으로도 이
회사를 인수한 금액을 다 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PBR 같은 경우도 1.9에서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 0.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ROE가 17% 정도인데 회사의 지표들이 이렇다면 상당히 저렴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게 영업현금흐름인데요. 자, 전체로 보시면 2019년 중반기까지는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로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때는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사 영업현금흐름,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 나간다든가 신탁 개정대가 이루어진다든가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결국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금융회사는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데 2020년 이후에 상당한 폭의 플러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탁 개정대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1138억 그리고 1090억 그리고 2540억 신탁 개정대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저 회사가 사업을 계속 잘 되고 있을 때는 차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채 발행 차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재무상으로 현금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채를 또 상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 그리고 계속 상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남는 돈으로 또 유동화 증권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캐펙스는 뭐 별 필요가 없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영업현금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회사가 하는 본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을 보면 뚜렷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영업현금흐름이 나가다가 2020년 1분기부터는 4분기 합산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 최근 4분기 합산의 영업현금흐름이 4,341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5,722억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그러나 이것은 본업이 좀 부실해졌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캐시플로도 캐펙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4,340억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 오히려 기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재무상으로도 현금을 갚고 그리고 배당을 계속 많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인데 빨간색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항상 20% 전후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배당금은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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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하다가 이번에 220으로 올려서 전체로 배당 수익률이 크게 증가를 해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배당주로 좋은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다시 영업현금이 활발하게 영업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전처럼 또 배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정적으로 200원 이상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당주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살펴보실 때 결국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탁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본업이 활성화되어서 더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신탁 개정대라든가 또 대출금 이자 등의 이자 수익이 또 많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결국은 시장 점유율 부분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서 회사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현재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회사의 실적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또 저평가가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